2014년 4만 6천 개가 넘던 전국 숙박업소가 2023년 말 기준 3만 개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줄어든 1만 6천 개의 대부분이 모텔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폐업한 모텔 건물 상당수가 방치된 채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폐업한 모텔을 사서 새로 오픈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말이거든요. 한때 불황을 모르는 업종이라 불렸고 IMF 때도 끄떡없었던 모텔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망하기 힘들다던 그 사업이 왜 갑자기 줄폐업에 내몰리게 됐을까요?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닙니다. 모텔의 몰락은 한국 사회의 문화와 살아가는 방식, 더 크게는 세대의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오늘은 모텔이라는 업종이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저물어가고 있는지 그 역사와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텔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 숙박업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은 조선시대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이름도 붙고 숙박업처럼 제대로 운영된 건 조선시대의 주막이었어요.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그 주막 말입니다. 주막은 말 그대로 술을 파는 곳이었는데 밥도 팔고 나그네를 재워주기도 하는 곳이었죠. 전문 숙박업소라기보다는 음식점에 가까운 느낌이었지만 돈을 받고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업 숙박의 시초쯤 된다고 봐야 합니다. 숙박업은 관광지든 비즈니스든 뭐든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활성화되거든요. 당시 조선은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숙박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역각과 객주가 생겨나는데 역각은 주로 한양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이용했고 객주는 물건을 팔러 다니는 보부상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숙박업소들이 생겨난 시점은 개항 이후예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숙박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1888년에 인천에 한국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이 생겼고 당시 한성, 지금의 서울에는 일본인이 운영한 시천여관이 생겼습니다. 1897년에는 서울 수표다리 근처에 한성여관이, 남산 근처 일본인 거주지에는 팔레스 호텔이 설립됐어요. 1900년대 초에는 여기저기서 조선을 찾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숙박시설이 생겨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난 건 일제강점기 시기였어요. 상류층들이 이용하는 호텔부터 일본식 료칸 스타일의 숙박시설, 그리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여인숙과 여관까지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숙박업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숙박업은 애초에 부동산을 끼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필요한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독립 이전에는 대부분 외국인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숙박업소들은 철수하거나 한국인 손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철저하게 외국인 위주였던 숙박업소들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여관들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많이 생겼던 이유 중 하나가 성매매 때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공창제도가 운영되어서 성매매가 합법이었는데 해방 뒤 공창제를 폐지하면서 불법이 되자 여관이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여관이라고 하면 뭔가 은밀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성매매의 장소 역할에다가 산업화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동할 일이 많아지면서 또 외부에서도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숙박업소는 더 많이 생겨났어요. 당시 박정희 정부는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숙박업 정비 사업에도 나섰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민간 숙박업이라도 국가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게 되었고 숙박업을 호텔, 여관, 여인숙으로 구분해서 등급으로 나눴거든요. 80년대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유흥문화도 함께 발달하면서 여관은 더 번성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용도로도 계속 이용되고 있었고 아예 여관이 중개 역할을 해주기도 했어요. 큰 여관, 고급 여관인 장급 여관도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때 여관이 다시 한번 급증했는데 국가에서 장급 여관의 혜택을 많이 줬거든요. 호텔이 있기는 했지만 모자랐기에 호텔 바로 아래급인 여관인데 여관 중에서는 고급인 장급 여관을 밀어준 겁니다. 모모장이라고 되어 있는 여관이 이때 장급 여관으로 분류되던 곳이에요.
온천 마크가 붙어있는 여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당시 여관과 여인숙은 공동 화장실과 욕실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었기에 객실에 욕실이 있다는 게 엄청난 강점이었거든요. 한국의 숙박업이 다시 한번 급변하고 또 모텔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시기였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대대적인 숙박시설 확충에 나섰어요. 새로 짓기도 하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이 시기에 모텔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보통 파크텔을 모텔의 전신으로 봐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급 여관들에게 파크텔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시설을 정비하거나 새로 짓는다면 세련되게 지을 수 있도록 지원과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게 나중에 모텔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죠. 급으로 따지자면 여인숙, 여관, 장급 여관, 파크텔과 모텔, 호텔 순서입니다. 모텔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붙여서 좀 더 세련되어 보이게 차별화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모텔은 모터리스트와 호텔을 합친 단어로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가다가 하루 자고 갈 수 있는 잠자는 휴게소 느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가기도 하고 애초에 차별화하려고 모텔이라는 이름을 들고 왔기에 전혀 다른 역할을 하게 됐죠. 어찌됐든 이 시기에 파크텔과 모텔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 지어놓기는 많이 지어놨는데 손님이 없었거든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지원하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신종 숙박 형태인 대실이에요. 결혼 전에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성의 보수적인 문화도 거의 사라진 시기였지만 동시에 결혼 전에 독립해서 혼자 사는 건 또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합격해서 나와서 살아도 숙식 제공하는 하숙을 주로 이용했고요. 분위기나 연애는 대유행인데 이들이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이 없었어요. 자고 온다니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는 이 시장을 정확히 공략한 게 대실이었습니다. 90년대 초에는 아예 일본의 러브호텔까지 수입됐죠. 그렇게 모텔과 러브호텔들은 커플뿐만 아니라 불륜, 여기에 성매매까지 더해지면서 대호황을 맞이했어요. 도심 외곽에 좀 부지가 싼 곳에는 대형 모텔들이 들어서면서 특정 용도의 성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텔은 정말 불황을 모르는 업종이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도 모텔은 끄떡없었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건축 규제 완화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데다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많이 해서 치킨집이 많아진 것처럼 당시 인기 창업 아이템이 모텔이었기에 모텔은 계속해서 생겨났거든요. 모텔 운영은 지금이야 경쟁이 심해져서 방을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졌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기 창업 아이템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외환위기 당시에도 수요는 충분했고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호텔에 가던 사람들도 모텔로 향했어요. 그리고 모텔이 있기에 비교적 시설이 안 좋은 여관은 덜 선호됐습니다. 모텔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화려해져 갔어요.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안마의자며 PC를 들여놓고 호텔만큼은 아니지만 여관에 비해서는 위생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모텔은 끝없는 호황이었고 한국의 사회 구조상 위생이 아주 개판이라든가 귀신이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망하기 힘든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래되어서 시설이 낡은 모텔들도 운영하는 사람이 리모델링을 하기만 하면 다시 손님이 몰려들었고 폐업해도 금방 누가 인수해서 리모델링한 뒤 운영하곤 했거든요. 지금처럼 폐업한 건물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2005년 33,000개였던 전국의 숙박업소는 2014년 46,000개로 늘어났어요. 앞서 나온 줄어든 수치의 대부분이 모텔이었던 것처럼 이때 늘어난 수치의 적어도 70% 이상은 10개에서 30개 객실 규모의 중소형 모텔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모텔은 한 번 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2011년에 야놀자 앱이 출시됐거든요. 모텔에서 프런트 알바하던 청년이 스타트업의 신화를 만든 겁니다. 야놀자는 모텔 사장님들에게는 몰라도 소비자들에게는 혁신이었어요. 가격도 들어가서 방 있냐고 물어봐야 알 수 있었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앱을 쓰면 가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또 가보지 않았던 곳이라면 위생이 어떤지, 벌레가 나오는지, 방의 크기와 시설이 어떤지 몰랐지만 앱에서 업체가 올려놓은 사진을 비롯해 리뷰까지 있기에 지뢰를 밟을 확률도 적어졌습니다. 2012년에는 여기어때가 출시되면서 경쟁이 붙었고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마케팅, 특히 쿠폰을 뿌리면서 사용자들을 끌어모았어요. 앱 사용자는 순식간에 늘어났고 이제 모텔을 앱 예약 없이 찾는 사람을 찾기 드물 정도가 됐습니다.
플랫폼의 등장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됐어요. 수수료와 광고비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잘 되는 곳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안 되는 곳, 시설이 좀 떨어지는 곳은 말도 안 되게 손님이 안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시기에 이미 위기의 징조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매출이 많아 보여도 리모델링비에 인건비 다 나가면 남는 게 없다. 방 하나당 하루 두세 번씩 돌려야 겨우 손익분기점에 맞는다. 연말 대목 지나면 매출이 뚝뚝 떨어져서 건물 임대료랑 운영비 감당이 안 된다. 이런 하소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반대로 플랫폼 등장으로 시설 좋은 모텔이 살아남고 안 좋은 모텔은 죽고 새로 런칭되는 모텔들은 시설이 더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니 시대에 맞게 발전한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야놀자가 대성공한 데서 알 수 있듯 2010년대지만 해도 여전히 수요는 많았지만 2010년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모텔 수요가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모텔 자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기 시작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사귀는 남녀가 모텔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자취를 하니까요. 애초에 모텔이 흥했던 이유가 앞에서 말했듯 분위기나 연애는 대유행인데 이들이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이 없었던 이 시장을 공략하면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20대에서 30대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취 문화도 더 확산됐습니다. 사귀면 집에서 둘이 넷플릭스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만인데 돈 내고 모텔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모텔은 엄청나게 지어놨으니 폐업하는 모텔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오히려 호텔이나 펜션은 더 잘 되고 있어요. 모텔이 아무리 PC를 놓고 꾸며도 애초의 목적이 여행이나 주변 놀거리 또 힐링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호텔처럼 수영장도 있고 고급 뷔페를 만들어 놓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야놀자 앱이에요. 초기 야놀자 앱의 메인을 보면 순서가 모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펜션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텔이 가장 먼저 나와 있다는 건 앱 입장에서도 가장 수익이 높은 게 모텔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도 주로 앱을 찾는 이유도 모텔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모텔은 저 뒤에 있어요. 쭉 내려서 상품 추천을 봐도 지역에 많이 찾는 숙소 추천을 봐도 호텔, 펜션 다음에 모텔이 있습니다. 가장 수익이 높은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주로 앱을 찾는 이유가 모텔이 아니게 된 거예요. 정리하면 공급은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수요가 줄어들었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님을 유치할 수가 없는데 정작 이걸 쓰면 고정비가 많이 나가고 수수료까지 있으니 잘 되는 몇 곳 말고는 다 폐업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다 보니 시장에 나온 모텔 매물도 안 나가게 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폐업하고 덩그러니 남겨진 모텔이 늘어난 겁니다. 모텔에 미래가 있냐고요? 지금도 여관이 있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남아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축소될 겁니다. 대안으로 반려동물 전문 모텔 같이 컨셉을 잘 잡는 등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이건 다른 숙박업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도심 속에 끼어있는 모텔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사실상 이제 모텔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변하고 있듯 숙박업도 모텔 산업의 쇠퇴와 함께 재편되고 있어요. 모텔의 몰락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자취 문화의 확산,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플랫폼 경제의 등장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그래서 모텔의 쇠퇴는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